1977년 중동붐이 일어난 시기, 남편들은 중동 사막으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사이 아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라진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댄스 살롱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모두 같은 남자와 춤을 췄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 사람들은 그를 백바지라 불렀습니다. 6년간 전국에서 10명 이상 그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텔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접힌 하얀 바지 한 벌,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세 글자, 고마웠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라진 여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77년 4월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아파트. 46살의 한수진은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개발 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3년째 똑같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아들은 강원도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박미영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나랑 같이 나가자. 난 됐어. 미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달빛 살롱이라고. 거기 가면 잠깐이라도 다 잊을 수 있어. 1970년대 후반, 남편들은 중동으로 떠나고 남겨진 아내들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살롱은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날 저녁, 수진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달빛 살롱. 어두운 조명 아래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새하얀 나팔바지에 꽃무늬 셔츠. 40즈음의 나이에 키가 훤칠했고 웃을 때마다 하얀 치아가 번쩍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백도훈 씨라고. 저 사람이랑 춤추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다들 그래.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가 수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곡만 함께 춰주시겠습니까? 저 춤을 잘 못 춰요. 괜찮습니다. 제가 리드할게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홀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한.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서 여기 왔거든요. 사막 같은 이 도시에서요. 사막.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그날 밤, 수진은 그와 세 곡을 더 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 손이 참 따뜻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진은 다시 살롱을 찾았습니다. 1977년 5월 15일, 수진은 새로 산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박미영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갑과 집 열쇠는 서랍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서는 분홍색 블라우스와 구두만 사라져 있었죠. 침대 위에는 빈 종이 한 장, 무언가를 쓰려다 만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77년 5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둘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들은 이곳을 중동의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 밤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고국에 남겨둔 가족을 위해서. 한태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51살의 그는 현장 반장으로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죠. 아내 수진과 아들 민수를 위해서. 언젠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태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한 반장, 잠깐 와봐. 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전보였습니다. 아내 실종, 즉시 귀국 요망. 신사동 경찰서. 태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실종이라니. 수진이. 어떻게. 일주일 전만 해도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요즘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 친구도 사귀었다고 했었죠. 태호는 안심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돌아간다고 했었는데. 태호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신사동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손대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아내는 이미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태호는 신사동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출로 보고 있습니다. 가출이요. 지갑도 열쇠도 두고 갔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분이 오래 해외에 계셨잖아요. 외로우셨겠죠. 태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중년 여성의 실종은 대부분 가출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사할 인력도 의지도 없었죠. 태호는 직접 아내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웃집 박미영을 찾아갔습니다. 미영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데려갔어요. 달빛 살롱에.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달빛 살롱이 뭐요? 댄스홀이에요. 거기서 춤추고 그러는데.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소?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얀 바지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백도훈이라고. 언니가 그 사람이랑 자주 춤을 췄어요. 하얀 바지. 백도훈. 태호는 그날 밤 달빛 살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백도훈이라는 이름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태호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77년 6월 서울 잠실동에서 또 다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김순옥, 48살. 남편은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남겨진 아내였죠. 순옥의 실종 소식은 우연히 태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의 아내였거든요. 태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순옥의 남편 김정수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태호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댄스 살롱에 다니셨습니까? 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달빛 살롱이요? 아니요. 별빛 살롱이라고 했어요. 잠실에 있는 다른 살롱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물었습니다. 혹시 하얀 바지 입은 남자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흰 바지 입은 신사가 있는데 춤을 참 잘 춘다고. 같은 남자였습니다. 태호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하얀 바지요. 그런 남자 서울에 수천 명은 될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수법으로 사라졌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는요.
증거, 목격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바지라는 희미한 공통점뿐이었죠. 하지만 순옥의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옥은 실종 전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1977년에 2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었죠. 정수는 그 사실을 아내가 사라진 후에야 알았습니다. 왜 그 돈을 뺐을까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걸까요?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협박을 받은 걸까요?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별빛 살롱 앞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죠. 택시기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두 분이었어요. 여자분이랑 남자분. 남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택시기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흰 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사처럼 여자분한테 차 문을 열어줬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잠실 쪽 여인숙이요. 무궁화장이라고. 태호와 정수는 그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요. 글쎄, 중년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짐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옥도, 그리고 그 하얀 바지의 남자도. 태호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사라진 걸까요? 그 하얀 바지 남자와 함께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왜 2천만 원을 인출했을까요? 도망치려 했던 걸까요?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아니면 그 돈이 목적이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태호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사막 같은 이 도시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나도 그랬다. 그 사람이 내 오아시스였다. 오아시스. 태호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러 간 그 사막에서 아내는 또 다른 사막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나타난 하얀 바지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외로운 여자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그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정말 그녀들의 오아시스였을까요? 아니면 사막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였을까요? 1978년 3월 서울 영등포.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 무렵 또 한 명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정미수, 44살. 남편은 이라크 바그다드 건설 현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라의 딸 하나, 20살 된 딸은 대학에 다니느라 자취를 하고 있었죠. 미숙은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다른 여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미숙의 친구 이정혜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숙이는 달랐어요. 남편 없는 거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고 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미숙은 영등포역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죠. 손님들에게 늘 밝게 웃었고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런 그녀가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1978년 1월쯤이었습니다. 정혜가 분식집에 들렀을 때 미숙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들떠 있었달까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미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미숙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 정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2월이 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옷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입던 앞치마와 편한 옷 대신 화사한 원피스와 굽 높은 구두를 신었죠.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왜 그래? 누구 만나?
정혜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춤 배워. 춤, 갑자기? 응, 은하살롱이라고. 여의도에 있어. 거기서 춤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은하살롱. 또 다른 살롱이었습니다. 정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냐고 했죠. 하지만 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기 사람들 다 좋아. 특히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춤을 정말 잘 가르쳐줘. 누군데? 미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키가 크고 멋있어. 늘 하얀 바지를 입고 와. 신사 같아. 하얀 바지. 정혜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3월 15일, 미숙은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내일 여행 가. 여행. 어디? 아직 비밀이야. 근데 언니, 나 이제 다시 태어날 것 같아. 다시 태어난다. 정혜는 무슨 말인지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 언니,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그게 정혜가 들은 미숙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3월 16일, 미숙은 분식집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그녀는 은하살롱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미숙의 실종 신고는 사흘 뒤에야 접수됐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은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갑과 열쇠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옷장에서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었죠. 마치 긴 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엄마 잠시 떠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행복해. 경찰은 이번에도 가출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편지까지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한 형사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진, 35살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가출이면 왜 지갑을 두고 갑니까? 편지에 떠난다고 썼잖아. 그러니까요. 떠나면서 왜 돈을 안 가져갑니까? 이건 가출이 아니에요. 박영진 형사는 이미 2건의 비슷한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진과 김순호. 그는 세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두 남편이 해외에 있는 중년 여성. 둘째, 모두 댄스 살롱을 출입. 셋째, 모두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와 접촉. 넷째,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짐. 박 형사는 은하살롱을 찾아갔습니다. 살롱 종업원은 처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끈질기게 물었죠. 정미숙이라는 여자 알아요. 3월 16일에 여기 왔어요. 종업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뭐요? 종업원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달랐어요. 그 하얀 바지 남자랑 같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왔어요. 박 형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요? 곱슬머리 남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곱슬머리, 하얀 바지, 다른 남자. 박 형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 얼굴 기억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키는 좀 작았어요. 입술이 얇았고. 그 하얀 바지 남자, 원래 오던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요, 키가 크고 눈이 선했어요. 늘 웃고 있었죠. 완전히 다른 인상착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깨달았습니다. 백바지는 한 명이 아닐 수 있다. 그들은 여러 명일 수 있다. 같은 수법, 같은 복장, 하지만 다른 얼굴. 마치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태호와 김정수를 찾아갔습니다. 두 남자는 아내를 잃은 후 서로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백바지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두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어요. 외로운 여자들을 노리는,
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대체 왜 우리 아내들을? 박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여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틈을 파고들어 신뢰를 쌓고 그리고 데려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수법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백바지의 수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관찰. 살롱에서 외로워 보이는 여자를 찾는다. 2단계, 접근. 부드러운 말투와 춤으로 다가간다. 3단계, 신뢰.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아시스가 되어준다. 4단계, 소멸.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 완벽한 사냥 매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김순옥의 2천만 원처럼 돈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박 형사는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닙니다.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백바지라 불리는 용의자는 1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상부에서 묵살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그냥 바람난 여자들 아냐. 1970년대의 한계였습니다. 여자가 사라지면 가출, 남편이 해외에 있으면 바람. 그게 당시의 인식이었죠. 박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78년 5월, 수원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 4번째 피해자였습니다. 백바지의 그림자는 점점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바지는 정말 여러 명일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1978년 여름, 서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이었습니다. 신문사 사회부 기자 최동현은 책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32살. 기자 생활 7년 차. 그는 사건 기사를 전문으로 쓰는 기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님, 제보 드릴 게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말씀하세요. 달빛 살롱이라고 아세요? 신사동에 있는. 최 기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3명이에요. 3명이요? 네. 그리고 그 여자들. 다 같은 남자랑 엮여 있었어요. 최 기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떤 남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얀 바지 입은 남자요. 사람들은 그를 백바지라고 불러요. 백바지. 최 기자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무서워요. 이 전화도 위험해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최 기자는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신사동 달빛 살롱을 찾아갔습니다. 낮 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빛 살롱이요? 거기 장사 잘 되죠? 밤마다 손님들 북적거려요. 혹시 거기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사람이 사라졌다든가.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 근데 작년에 경찰이 한번 온 적 있긴 해요. 뭐 찾는다고. 작년. 그럼 1977년. 한수진이 사라진 해였습니다. 최 기자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달빛 살롱 문이 열렸습니다. 네온사인에 불이 들어오고 안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 기자는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담배 연기, 트로트 음악. 홀 안에는 여러 쌍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맥주를 시킨 최 기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종업원 아가씨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혼자 오셨어요? 응, 그냥 한잔하러 왔어. 최 기자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 단골 있어?
춤 잘 추는 남자. 종업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요? 친구가 여기서 춤 배웠다는데 그 선생이 누군지 궁금해서. 종업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얀 바지 입는? 최 기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그 사람. 종업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요즘 안 와요. 한 두어 달 됐나. 갑자기 안 보여요. 원래 자주 왔어? 네, 거의 매일 왔어요.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이름이 뭐야? 종업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요, 이상해요. 여자마다 다른 이름을 썼어요. 뭐, 어떤 여자한테는 도훈이라 하고, 어떤 여자한테는 현수라 하고, 또 어떤 여자한테는 민재라 하고. 저도 헷갈렸어요. 도훈, 현수, 민재, 전부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 신원은 알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뭐 하는 사람인지도.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유령 같았어요. 유령. 최 기자는 그 단어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별빛 살롱, 은하 살롱, 그리고 수원의 달밤 살롱까지 4곳의 살롱을 돌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 키가 크고 단정한, 춤을 잘 추고 말을 잘하는, 그리고 여자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달빛 살롱에서는 눈이 선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별빛 살롱에서는 눈매가 날카롭고 콧대가 높다고 했습니다. 은하 살롱에서는 키가 작고 입술이 얇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백바지는 한 명이 아니다. 최소 3명 이상이다. 그들은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수법을 쓰고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조직이다. 최 기자는 경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신사동 경찰서에서 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영진 형사. 형사는 최 기자를 경계했습니다. 기자요? 뭘 취재하러 오셨소? 백바지 사건이요. 그 말에 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제보를 받았습니다. 형사님도 수사 중이시죠? 박 형사는 한참 최 기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사 쓰실 겁니까? 증거가 모이면요. 증거. 박 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놈들은 유령이에요. 주민등록도 없고 신원조회도 안 되고 이름은 전부 가짜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에서 막혔소. 증거 부조, 인력 부조. 그냥 가출로 처리하라고 해요. 최 기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명이나 사라졌는데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쩌겠소. 이게 1970년대요. CCTV도 없고 전산망도 없고 그놈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벽에 막힌 사람들. 협력합시다.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취재한 거 다 드릴게요. 형사님이 수사한 것도 알려주세요. 같이 파면 뭔가 나올 겁니다. 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뭡니까? 기사는 내가 허락할 때까지 쓰지 마시오. 섣불리 기사 나가면 그놈들 숨어버려요. 최 기자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피해자 4명, 한수진, 김순옥, 정미수, 그리고 수원의 최영희. 용의자 백바지, 최소 3명 이상. 공통점, 남편 해외 체류, 댄스 살롱 출입, 하얀 바지 남자와 접촉, 흔적 없는 소멸. 그리고 그때 박 형사가 충격적인 정보를 꺼냈습니다. 최 기자, 이거 알아요? 뭡니까?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이요? 197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중년 여성 3명이 연달아 사라졌어요. 같은 수법이요? 똑같아요. 남편 해외 체류, 댄스 살롱 출입, 그리고 박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 최 기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요. 2년, 3년 된 사건이 아니에요. 최소 6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6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수원으로, 마치 떠돌이 사냥꾼처럼. 부산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제예요. 수사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당시 형사가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연락해봤어요. 뭐라던가요?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형사 말이 평생 후회되는 사건이래요. 분명 뭔가 있었는데 잡지 못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부산에서 사라진 여자 중 한 명이 한 달 뒤에 발견됐대요. 최 기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견됐다고요? 살아서요?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남 어느 야산에서 발견됐어요. 신원 확인하는 데만 한 달 걸렸대요. 최 기자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요. 최 기자. 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자들, 어딘가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바지. 1972년 부산에서 시작. 최소 6년간 활동. 피해자 최소 7명 이상. 용의자 다수. 조직적 범행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펜이 멈췄습니다.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여자들을 사라지게 만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78년 8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태호는 아내 수진이 쓰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죠. 그날 밤, 태호는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꽃무늬 표지의 낡은 노트. 펼쳐보니 아내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7년 1월 3일.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으니까 덜 외롭다. 태호는 언제 올까? 민수는 편지도 안 보내고. 1월 15일.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고. 민수가 제대하면 결혼시켜야 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2월 8일. 오늘 미영이가 놀러 왔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었다. 미영이도 남편이 중동에 있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근데 미영이는 나보다 밝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12일. 미영이가 이상한 데 가자고 했다. 달빛 살롱이라고. 처음엔 싫었는데 가보니까 괜찮았다.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랜만에 웃었다. 4월 19일. 오늘 그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도훈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선하다.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깨끗해 보였다. 나한테 춤을 가르쳐 줬다. 손이 따뜻했다. 4월 26일 또 그 사람을 만났다. 오늘은 내 얘기를 들어줬다. 남편 얘기, 아들 얘기, 시어머니 얘기 다 털어놨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줬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아, 걱정 마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5월 3일 그 사람이 말했다. 사막 같은 이 도시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나도 그랬다. 그 사람이 내 오아시스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5월 8일 남편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3년 동안 혼자였다.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5월 12일 그 사람이 제안했다. 같이 어디론가 떠나자고. 새 인생을 시작하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다. 5월 14일 내일 그 사람을 만난다. 대답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비겁한 걸까? 아니면 용기를 내는 걸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월 15일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 남자에게 끌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그 남자가 파고든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아내를 노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접근, 계획된 유혹,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찾겠어. 반드시. 며칠 뒤 태호는 김정수를 만났습니다. 정수도 아내 순옥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우연한 만남, 점점 깊어지는 감정,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자는 제안. 우리 아내들이 당한 거예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두 남자는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미숙의 딸 수연,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실종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최영희의 남편 최병호, 그는 리비아에서 일하다가 아내 소식을 듣고 귀국했습니다. 53살의 그는 아내를 잃은 후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읍시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놈들이 다니던 살롱들을 감시합시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병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어.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돈 벌러 간다고, 가족 위해서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떠났어. 근데 정작 아내는 혼자 남겨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미안해.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병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놈들을 찾는 겁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찾읍시다. 수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어머니를.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밤 살롱들을 감시했습니다. 태호와 정수는 달빛 살롱과 별빛 살롱을 맡았습니다. 수연과 병호는 은하 살롱과 수원의 달밤 살롱을 맡았습니다.
매일 밤 살롱 앞에서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쳐가던 그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영진 형사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사건 때 발견된 피해자, 그 주변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증거요? 사진입니다. 태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요?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거기에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가 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 볼 수 있습니까? 직접 오세요. 신사동 경찰서로 전화를 끊고 태호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단서가 나왔습니다. 6년 동안 유령처럼 활동하던 백바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여자들은 정말 그 사진 속에 있을까요? 1978년 10월 신사동 경찰서. 한태호, 김정수, 수연, 최병호. 네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형사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진 형사가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형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발에 있었죠. 사진 속에는 5명의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화사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들이... 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2년 부산에서 사라진 여자 3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수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백바지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얼굴을 보세요. 네 사람이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카메라를 피한 것처럼. 얼굴이 안 보여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진이 유일한 단서인데 정작 얼굴은 확인이 안 됩니다. 태호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하얀 나팔바지에 꽃무늬 셔츠, 안에 수진이 일기장에 썼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에서요. 가방 안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답니다. 병호가 물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72년 9월에 실종됐고 한 달 뒤 경남 양산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살아서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아직 모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산 사건은 한 명만 그랬어요. 나머지 2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서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럼 희망이 있는 겁니까? 희망이라고 하기엔...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들, 다 같은 날 찍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배경을 보세요. 사진 배경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건물 몇 채, 해운대로 추정됩니다. 1972년 여름쯤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5명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합시다. 신문에 내면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부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증거가 불충분해요? 사진이 있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걸로는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태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1970년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기자 최동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 기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또 사라졌습니다. 청량리에서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요? 50살 여자요. 남편이 리비아에 있고 어젯밤 청량리 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5번째, 아니 서울에서만 5번째였습니다. 박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장으로 갑시다. 청량리 로터리 근처 허름한 주점이었습니다. 박 형사와 최 기자, 그리고 태호가 함께 갔습니다. 주점 주인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어젯밤 손님이요? 글쎄, 많이 왔는데. 중년 여자분이요. 50살쯤 되는. 주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손님. 왔었어요. 남자랑 같이. 남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컸어요. 단정했고, 그리고 주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뭐라고 했습니까?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한테 계속 뭔가 속삭였어요. 여자는 계속 웃더라고요. 몇 시쯤 나갔습니까? 새벽 2시쯤이요. 둘이 같이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봤습니까? 글쎄요. 저쪽 골목으로 갔던 것 같은데. 거기 여인숙이 있거든요. 박 형사는 곧바로 그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무궁화 여인숙. 낡은 간판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손님이요? 있었어요. 중년 여자분이랑 남자분. 몇 호실이었습니까? 305호요. 근데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짐은요? 없었어요.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의자 위에 바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태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바지요? 하얀 바지요. 나팔바지. 깨끗하게 접어서 의자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박 형사와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지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버렸어요. 형사는 그 바지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나팔바지. 197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였죠. 형사가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주머니 깊숙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태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수진, 김순옥, 정미수, 최영기, 그리고 방금 사라진 5번째 여자.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진에는 백바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웠다. 단 3글자.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박 형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걸까요? 5명의 여자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찍힌 걸까요? 아니면 사라진 후에 찍힌 걸까요? 그리고 고마웠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노릴지, 언제 데려갈지,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바지와 함께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마치 비웃듯이.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대답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얀 바지만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채
아니, 어쩌면 주인이 일부러 벗어놓은 채 그는 왜 바지를 벗어놓고 갔을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진 속 5명의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1979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여인숙 사건 이후 박영진 형사와 기자 최동현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살롱들을 샅샅이 뒤지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전국의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백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80년 봄, 박 형사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바지 사건, 수사 종결해. 종결이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용의자 특정도 안 되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어. 박 형사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80년, 그해 한국은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년 여성 실종 사건 따위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기자 최동현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백바지 사건을 기사로 쓰려 했습니다. 6년간의 추적, 전국에서 사라진 여자들,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 모든 것을 정리해서 편집장에게 가져갔습니다. 편집장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써. 왜요? 충분히 기사거리 아닙니까? 증거가 없잖아. 사진 한 장이 전부야. 그것도 얼굴이 안 보이는. 하지만, 그리고 편집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위에서 싫어해. 지금 시국에 이런 기사 내면 안 된대. 최 기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1980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사는 한 번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한태호는 아내 수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아내가 사라진 신사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아들 민수가 제대한 후에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수 없어.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잊어? 김정수는 다시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쿠웨이트, 리비아, 이라크를 떠돌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라크 전쟁 직전에 간신히 귀국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는 이미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의 딸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미제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최병우는 아내 영희를 잃은 후 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85년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영희야, 이제 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2년 부산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운대 근처 술집에서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가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중년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1985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얀 바지 입은 남자가 살롱에서 여자들한테 말 걸던데요. 1988년 대구, 1991년 광주, 1994년 대전, 전국 각지에서 하얀 바지를 입은 남자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 그저 제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제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했어요. 눈이 선했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웃을 때 이가 하얗게 번쩍였어요. 마치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박영진은 경찰에서 정년 퇴임했습니다.
35세 시작한 백바지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채 55세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한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가장 후회되는 사건이 뭡니까? 박영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백바지, 그 70년대 사건이요? 그래, 그거. 박영진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CCTV도 없고, 전산망도 없고, DNA 감식도 없고, 그놈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어. 지금이라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박영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뭡니까? 그때 사람들은 여자가 사라지면 가출이라고 했어. 바람 났다고 했어. 아무도 진지하게 안 봤어.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우리가 무심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 2005년 기자 최동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의 유품 중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1978년부터 쓰기 시작한 취재 수첩. 거기에는 백바지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바지. 1972년 부산에서 시작.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 용의자 다수. 조직적 범행. 미제. 그리고 그 아래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누군가 이 수첩을 발견한다면 부디 이어서 추적해 주길. 2010년 한태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살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아내 수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 못 찾아서. 아버지, 엄마한테 전해줘. 아빠가 평생 기다렸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그의 장례식에는 김정수와 수연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만 남은 피해자 가족들. 그들은 태호의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70년대 백바지 사건 아시는 분? 글쓴이는 정수연이었습니다. 정미숙의 딸. 이제 66살이 된 그녀는 은퇴한 기자였습니다. 저는 1978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백바지라 불리는 남자에게. 46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대해 아시는 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놀랍게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70년대에 사라지셨어요. 살롱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이모도요. 남편이 중동에 있을 때 사라지셨대요. 혹시 그 하얀 바지 남자, 부산에서도 활동했나요? 저희 어머니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46년, 거의 반세기가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백바지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여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40대였다면 지금은 90이 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바지는 사라졌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동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노리는 눈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1970년대에는 댄스 살롱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SNS에서, 데이팅 앱에서, 채팅방에서 접근합니다. 저도 외로워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박영진 형사는 은퇴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바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수법의 이름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훔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로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바지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며 오아시스가 되어주겠다고 속삭이며 부디 조심하십시오. 진짜 오아시스는 사막 한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신기루입니다. 1977년 5월의 어느 밤, 한수진은 그 신기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남편 한태호가 평생 간직했던 일기장에는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녀는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행복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에는 하얀 바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접혀진 채로, 주인 없이, 끝나지 않는 밤처럼.